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작가 정미경의 단편 호텔 유로 1203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신선하고 세련된 이야기 형식으로 명품에 중독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상품화되고 허황된 현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정미경 지음 호텔 유로 1203 밤의 신데렐라 호텔 유로 1203 유로 호텔 1203이요? 일생 동안 열등감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을 것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소리 따위를 견디는 건 그다지 어려울 게 없다. 밤 9시. 나는 내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는 무언가를 조잘거리듯 사랑스럽게 빛나는 것들이 테두리를 따라 빼곡하게 박혀있는 시계의 타원형 자판을 내려다본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상의 것이 확실히 이 시계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 시계가 주는 느낌은 뭐랄까?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룬 땀 냄새 나는 부유함이 아니라 자생하는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부의 오만함 같은 것이다. 무별 속에서 항성처럼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을 때 다른 무엇이 있어 이걸 대체해 줄까? 그럼 9시에 거기서 수단 원고를 마무리하고 유로 호텔의 지하 아케이드를 한 바퀴 돌다 보면 딱 맞을 시간이었다. 나는 암전된 모니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흔들었다. 7년째 쓰고 있는 컴퓨터는 요즘 들어 화면이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다. 어떤 땐 커피를 한 잔 가져와 반쯤 마시고 있으면 그때사 게으르게 글자들이 나타날 때도 있다. 컴퓨터도 바꿔야 되는데. 쿠바에서 노년을 보내던 해밍웨이는 밤이면 오랜 친구들인 어부들을 불러놓고 문맹인 그들을 위해 자신의 소설을 읽어주었다지요. 밤바람에 검푸르게 일렁이는 풀사이드에서 끊임없이 독주를 마시면서 말해요. 해밍웨이가 자신의 소설을 연극 배우처럼 읽어내릴 때면 갈라파고스의 거북처럼 검고 질기고 주름진 목을 가진 어부들은 그저 경외와 낡은 사랑만을 눈빛에 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벨상을 탄 그는 상금을 아바나의 성당에 전액 기부하며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라고 말했다지요. 그 무렵에 그는 거의 글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서사시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작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을 모두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스스로 충만해지는 삶의 비밀을 우리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원고의 끝부분이다. 제 속의 진실 한 조각조차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되는 이 방송용 원고의 스타일이 나는 마음에 든다. 내 주위 사람들은 시를 쓰는 일이나 방송용 원고를 쓰는 일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여전히 나를 시인으로 보아주지만 이건 시를 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이다. 지금 내 손목에 있는 시계와 호텔 유로의 지하 아케이드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시를 쓰는 일이 내 속에 있는 빈약한 샘에서 근근히 물을 퍼내는 일이었다면 이 일은 누군가에게 줄 한 컵의 물을 위해 개울이나 정수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생수병에서나 혹은 하수구에서라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을
무차별적으로 떠오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혹은 이 일은 조각천을 모아 눈부신 꽃밭 형상의 베드 스프레드를 만들어내는 퀼트와도 닮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다. 그 조각천을 어디서 주워왔건 원래의 용도나 섬유의 원단 조성 비율이나 뒷면의 이어붙인 자국 같은 건 문제되지 않는다. 색상을 잘 배치하여 흔적 없이 꿰매어 현실의 꽃밭보다 더 매혹적인 걸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내 영혼에서 퍼낸 샘물이거나 내가 밭갈고 씨 뿌려 키워낸 꽃이 아니라면 그것들에 대해 근거 없는 애정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고 그 언어의 진실성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까지 덤으로 따라왔다. 원효대사가 아니라 해도 어차피 샘물이든 해골에 담긴 물이든 갈증을 없애줄 수 있다면 물 한 컵의 근원 따위를 가지고 고뇌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싶은 것이다. 조각천으로 테디베어를, 패드 스프레드를, 지갑을, 열쇠고리를 만들듯 나 역시 누군가의 시나 소설, 신문기사나 수필, 하다못해 경제 이론서에서도 자료를 가져와 1시간 분량의 원고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흘려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소한 한 구절에 회심하여 ARS 버튼을 누를 것이며 누군가는 불현듯 떠오르는 지나간 사랑의 추억에 캔맥주의 뚜껑을 열기도 할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고에서 나는 감추어져 있을 것이고 이 지독하게 낙천적이며 감상적인 원고는 윤미애의 목소리에 실려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쓴 글 속에는 나의 진실 따위는 담겨 있지 않다. 이 원고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라는 해밍웨이의 말에 나는 본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달콤한 목소리로 이 원고를 읽어나갈 윤미애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원고를 첨부 파일로 하여 이메일을 전송한다. 무릎과 엉덩이가 앞뒤로 똑같이 튀어나온 회색 추리닝을 벗어 욕실 앞에 던져놓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D였다.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았다. 전화를 한 건 D인데 울리는 전화벨 속에서 나는 아까 통화했던 얼굴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일생 동안 열등감 따위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을 그런 목소리. 나는 그의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D와는 아주 다른 느낌의 얼굴일 것이다. D는 뭐랄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늘 말을 더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약간 주저하듯 첫 단어를 시작하는 그의 발성 때문일까? 어쨌든 말을 더듬지도 않으면서 듣는 사람에게 더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건 좋은 스타일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가 말하는 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짜증스럽다. 나는 벨소리가 멈추기 전에 문을 닫고 들어가 복숭아 향이 강한 클렌저로 샤워를 했다. 머리에 영양제를 듬뿍 바른 채 이를 닦으며 나는 거울 속에 내 눈을 들여다보고 중얼거렸다. 괜찮아. 좋지 않은 습관인데 나는 옷장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쉰다. 봄엔 더하다. 어떤 옷도 봄 햇살 아래서는 초라하다. 봄 분위기에 맞춰보겠다고 고른 병아리털 빛깔의 니트나 실록을 닮은 그린톤의 정장도 마찬가지다. 이놈의 봄. 옷장을 뒤적이다 결국은 겨울 코트 안에 입고 다니던 검은색 니트 투피스를 꺼냈다. 유행이 약간 진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구입한
지중해 물빛의 파심이 나를 두른다면 그나마 때와 장소와 목적에 맞는 차림이 될 것 같다. 화장을 하면서 나는 화장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한다.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엔 나도 모르게 파운데이션이 두터워진다. 어머, 이런 제품이 있었어? 하며 몇 년 전에 샀던 얼굴이 확대되어 보이는 거울을 장롱 속에 처박아 버린 지도 꽤 되었다. 그 거울이 아니더라도 이제 땅구멍과 잔주름쯤은 확실히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를 바르고 눈썹 성형기로 속눈썹을 집어 올린다. 너무 욕심을 부렸는지 눈썹이 지나치게 꺾여 좀 우습긴 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올 것이다.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옷장 구석에서 반원형의 토트백을 꺼냈다. 연갈색과 짙은 갈색으로 된 사각 패턴 바탕의 백은 이 로맨틱한 니트와 그렇게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다. 투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핸드백을 그러나 나는 약간 망설이다 들기로 한다. 이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극명하게 외치는 소품은 찾아보기 드무니까. 아니다. 스케줄에 쫓긴 윤미애가 화장도 고치지 못한 채 스튜디오로 달려들어올 때 이 핸드백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이토록 둔탁하고 섬세한 미감이 느껴지지 않는 걸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두터운 마스카라 안에서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는 눈을 들여다보며 나는 한 번 더 말해주었다. 괜찮아. 부엌에서 언제나 자신을 위해 정체불명의 약초들을 커다란 냄비에 끓이는 일이 유일한 취미인 엄마가 나무 주걱으로 냄비를 휘휘 젓다가 날 돌아보았다. 엄마가 방에 있길 제발 바랐는데. 옷장을 열며 내가 쉬었던 한숨이 이번엔 엄마 차례다. 실속도 없이 차려입고 나서는 게 보기 싫은 것이다. 여자 공부 잘해봤자 예쁜 년 못 당하고 예뻐봤자 팔자 좋은 년 못 이기더라. 김이 오르는 냄비 쪽으로 몸을 돌리며 기어이 한마디에서는 내 염장을 질렀다. 대체로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분량과 색깔의 불행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 길지 않은 결혼을 결국 끝내고 엄마 곁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못 견뎌하고 불화한 건 엄마였다. 일생 동안 마음을 주지 않고 밖으로 떠돈 남편에 대한 증오심은 확실히 엄마가 씩씩하게 삶을 꾸려오게 한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딸의 인생이 그런 종류의 씩씩함을 획득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이다. 이 명백하게 실패자의 편으로 분류되고야만 자신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이었던 딸, 예뻤고 공부도 잘했던 딸이 자신과 닮은 꼴로 되돌아왔을 때부터 엄마는 언젠가 이따위 말로 내게 한 방 먹일 순간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가 되었건 방송용 원고가 되었건 글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내 운명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 팔자 사나운 년아 하고 단순하게 끝내기보다는 공부 잘해봤자 예쁜 년, 운운하는 듣는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고 한 번 더 비틀어주는 듯한 이 화려한 수사학이야말로 글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새삼스러이 깨닫게 해주었다. 엄마는 오랫동안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란 운명이 생각 없이 쥐어주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불평 없이 겨울 새벽 4시에 칼바람 속으로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게 엄마는
자신의 욕망을 사소한 것조차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피학적인 쾌감을 느끼는 이상 성격으로 보인다. 나는 성실함이 인생의 주요한 덕목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면 엄마의 일상을 일주일만 따라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물 먹은 밀걸레를 하루 종일 휘두르며 얻게 된 관절염으로 오른쪽 팔과 무릎은 늘 퉁퉁 부어있고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제서야 병원에 가서 바늘을 꽂고 물을 뽑아낸다. 엄마는 병의 백화점이다. 버는 돈보다 병원에 가져다 주는 돈이 더 많은 그런 바보 같은 계산법을 옆에서 일주일만 지켜보느라면 누구라도 성실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을 맹세하고 거듭 맹세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서류를 찾으러 간 구청에서 엄마를 본 적이 있다. 엄마가 돌아볼까봐 재빨리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회청색 유니폼을 입었던 엄마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여태 남아있다. 선명치 못한 푸른색 옷은 내게 수인의 그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형량도 모른 채 그 옷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엄마의 통장 속에 든 알량한 푼돈은 결국 그녀의 고통을 쥐어나가는 대가로 동그라미를 하나씩 쥐어나갈 것이다. 나는 그냥 나가려다 몹시 화가 나서 현관문을 연 채 기어이 한마디 들려준다. 몰랐어? 낳은 사람 눈에나 이뻐 보이고 공부 잘했던 거지. 입구의 우편함에 우편물이 아슬아슬하게 꽂혀 있다. 우수고객을 위한 사은 행사 기간을 알리는 두터운 엽서 하나를 제외하면 그것들은 비슷하다. 주소가 적힌 부분이 투명 비닐로 덮이고 본인 외에는 개봉하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구석에 적혀 있는 봉투가 하나, 둘, 셋이었다. 약간 두툼한 그것들을 뜯어볼 필요는 없었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쓸 수 있었고 카드 한도가 넘으면 현금 카드를 쓸 수 있었다. 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야 될 때가 되면 다른 은행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그 멋진 신세계의 순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던 때가 그러니까 벌써 여러 달 전의 일이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한도가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시면 하고 매우 겸손하게 직원이 얘기할 때 어머 그래요? 몰랐다는 듯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건 더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 독촉장이나 혹은 독촉 전화를 받을 때면 몹시 후회를 할 때도 있지만 얄팍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나를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었던 시절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기 전엔 나는 무도회장 바깥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었다. 나라고 늘 미친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카드를 긁어대진 않았다. 망설임과 후회와 집착 사이에서 어느 순간 카드를 쓰고 나면 때로는 손톱 밑에 내 스스로 가시를 박은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사람들이 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는지도 알게 된다. 지금은 그렇다. 지금으로선 이 봉투를 열어도 내겐 아무 대책이 없다. 나는 봉투 3개를 가지런히 귀를 맞추어 초록색 재활용함의 종이라고 씌어진 칸에 집어넣는다. 바깥은 봄이라기보단 겨울이 끝에 가까웠다. 바람이 몹시 차다. 비린 우편물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 가슴에 와서 얹힌다. 고개를 저으며 나는 다른 그림을 떠올린다. 자정 5분 전 허공에 걸려 만월처럼 둥글게 빛나는 시계. 분침은 자정적으로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 초록 융단 같은 잔디밭 위로 밤은 별 하나 없이 칠흑으로 어둡고 눈부신 유리구두를 오른발에 신은 채
한 여자가 달려가고 있다. 둥근 시계는 밤의 한가운데 박혀 있다. 꿈결 같은 드레스 자락은 미풍에 마구 흩날리고 뻗은 아름다운 왼발엔 신발이 없다. 초록색 잔디 위 어디에도 어디로 간 것일까? 내게 대한 사랑으로 눈먼 왕자님만이 그 신발을 줍게 될 것이다. 밤의 신데렐라, 그토록 아름답고 몽환적인 풍경이 어느 순간 달리의 그림처럼 뜨겁게 녹아내린다. 갈망과 특별함에 대한 집착과 사물에 대한 욕정도 그토록 뜨거울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집착이나 욕정보다 더.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 유로호텔은 이름 그대로 루이 왕조풍의 상식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외관을 지녔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는 건 호텔의 지하를 온통 차지한 아케이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갈 때이다. 유럽적인 정서와 미감의 전통이 고스란히 체현되어 있는 눈부신 상품들이 요요하게 눈짓하며 신음하며 숨을 쉬며 유혹하는 아케이드의 양탄자 위를 걸어갈 때면 아, 여긴 유로호텔의 아케이드지? 하고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케이드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모든 것이 빛나기에는 낮보다 밤의 어둠이 적합하다. 택시에서 내려 나는 곧바로 지하로 내려온다. 시계도 창문도 없는 쇼핑의 원더랜드. 지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끝나는 곳에 있는 커피숍 모퉁이를 돌아서면 내 가슴은 이상한 슬픔으로 조여든다. 내 지상의 삶에 새겨진 남루함을 일시에 소멸시켜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살고 있다. 추억이나 행복, 사랑의 슬픔 따위 구시대의 인간들이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형상을 부여받고 색채가 더딥혀져 진열되어 있는 그 아케이드를 따라 걸어가노라면 저마다의 목소리로 외치는 그것들의 노래가 사이렌의 매혹처럼 나를 이끌어간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마법의 노래. 그것들은 내가 밤마다 형광빛 내뿜는 모니터 위로 쏟아내야만 하는 지독하게 센티멘털한 문장들보다 아름다웠으며 들을 때마다 매번 처음인 듯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윤미애의 목소리보다 확실히 눈부셨다. 윤미애는 내가 방송 원고를 맡고 있는 음악 프로의 진행자이다. 음악을 들려주는 사이사이 감상적인 멘트를 코끝에 솜사탕 냄새가 아른거리게 하는 목소리로 들려주지만 선곡도 방송용 멘트도 모두 다른 사람이 준비해준다. 가끔 초대 손님을 불러놓고 얘기를 나누다가 시원하게 터뜨리는 웃음소리만이 그 여자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가을에 시작해 겨울과 함께 끝난 트렌디 드라마를 통해 삽시간에 인기를 얻게 된 탤런트였다. 진행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고 또 한참 버벅거리는 꼴 봐야겠군 했는데 웬걸 윤미애는 생각보다 영리했다. 남자 PD는 저렇게 섹시한 목소리는 신혼 때 듣던 와이프의 교성 이후 처음이라며 만족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기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내 귓바퀴 옆 미미한 날숨과 체온까지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속삭이는 것 같다. 간지러운 느낌에 귓바퀴가 파르르 떨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게 타고난 거구나 하는 감탄은 나도 했었다. PD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었는데 남이 써준 걸 어쩜 저렇게 제 생각처럼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때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문장들이 내가 쓴 글들이라는 사실마저 잊고 가슴 한켠이 싸해 울 때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내 글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획득하지 못한 채 노래들 사이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겠지. 쓰레기 같은 시도 그녀의 목소리에 실리면 가슴에 와서 턱 얹힌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질투하면서도 사랑한다. 방송국에서 가끔 보면 그녀는 누구에게나 잘 웃고 농담도 잘하면서 내게는 어쩐지 보이지 않는 차가움을 품고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윤미애가 내게 원하는 건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심장을 파르르 떨리게 만드는 그 달디단 문장들이 내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나의 존재는 이면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윤미애를 생각하자 나는 조금 초조해진다. 지난 금요일 미팅 때 그녀가 청바지 위에 입고 왔던 그 핑크빛 탑은 내 머릿속 어딘가에 뜨거운 콜타르처럼 들러붙어 끈적거리고 있었다. 조금 늦게 뛰어들어온 그녀가 걸친 도톰한 코트가 좀 더워 보인다 싶었는데, 그걸 벗자 내 눈앞에서 봄의 이미지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달력엔 봄이었고 실내였지만 끈조차 가늘디 가는 탑을 입기엔 무리였다. 그녀의 팔을 보고 있는 사이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었지. 맨살에 돋아난 그 소름이 왜 그렇게 내겐 눈부셨을까? 이 며칠 동안 그토록 나를 괴롭혀온 정체 없는 초조함의 범인을 나는 아케이드에 서서 깨닫는다. 나는 그 핑크빛 탑에 사로잡혀 있었다. 스프링 서머 시즌 제품은 겨울 끝머리부터 디스플레이 되고 있었다. 품절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만져보지도 못할지 모른다. 입술을 깨물며 나는 내게 일러둔다. 우선 구경만 하는 거야. 메이커나 알아두고. 하얀 바탕에 C가 겹친 검은 로고가 커다랗게 찍힌 쇼핑백을 양손에 든 여자 둘이 내 곁을 지나갔다. 짜증나. 길거리에 나서면 개나 소나 프라다야. 세일 전표 나눠주는 계집애도 샤넬 5번을 뿌리고 나서거든. 우리나라는 안 돼. 여자는 상처받은 상류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자존심이란 세일 따위는 하지 않는 매혹적인 지중해 이미지의 원피스를 입는 일이다. 너무 기이해서 미적 감각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지나치게 아방가르드해서 천박해 보이는 건 개의치 않는다. 여자들이 날 보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난 개나 소처럼 보일까봐 핸드백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며 옆가게로 얼른 들어섰다. 주로 니트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였는데 로마가 풍기는 고고학적인 깊이와 변화를 경멸하는 심플함을 구현하고 있는 캐시미어 니트들이 단숨에 나를 주눅들게 한다. 나는 진열장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옷들을 구경한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내 생에 지불해야 이처럼 모든 남루한 디테일을 제거해버린 고급하고 단순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애게의 물빛을 연상시키는 푸른 스트라이프 셔츠의 가슴께를 손등으로 가만히 쓸어본다. 까슬하면서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섬세함. 그걸 손으로 만지고 있자니 그의 아랫배에 얼굴을 대고 누워있을 때보다 더 따스하고 어지러운 느낌에 순간 아득해져 버린다. 물질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이토록 즉각적이면서도 강렬하다. 젊은 여자 둘이 청결한 유리 위에 펼쳐진 티셔츠를 눈으로 저울질하고 있었다. 캐시미어 100%에 75만이면 리즈너블한 가격이네. 그렇습니다, 손님. 썸머 제품이니까 가능한 가격이죠. 샵 마스터는 퀴즈를 맞춘 출연자에게 하듯 호들갑스럽게 눈썰미를 칭찬했다. 나는 셔츠 한 장에 75만 원을 리즈너블하다고 말하는 여자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다. 여자의 입술은 생의 고통을 아직 모르는 어린 새의 부리처럼 명랑하다. 그 명랑한 부리는 윤미애의 입술을 닮았다. 결핍이나 내 살에 새겨지는 삶의 아픔을 아직 모르는 어린 새만이 가질 수 있는 입술. 리즈너블한 가격인지 아닌지 저울질하는 입술을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눈부신 고뇌. 나는 불쌍한 한편의 시.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핸드백 속에 손을 넣어 더듬으며 복도로 나왔다. D.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 눈부신 아케이드의 복도에서 말을 더듬지 않는데도 어쩐지 말을 더듬는 듯한, 그래서 듣는 사람의 호흡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의 전화를 받고 싶지는 않다.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지. 맞는 말인 것이다. 내게 사랑의 상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내게 남겨진 건 사랑의 상처가 아니다. 내게 새겨진 건 사람이 준 상처이며 기록된 건 사랑이 아니라 환멸의 언어들이다. 나는 누군가가 내 영혼의 자기장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 속에는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따스함, 열정, 몰입, 기쁨, 까닭 없이 터뜨리는 웃음소리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눈부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거짓과 권태와 배신과 차가움과 환멸 같은 것들이 수면 아래 엄연히 매달려 있는 것이다. 환멸조차 사랑의 일부분이란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리거나 한다. 나로서는 그 상처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와 진짜 사랑을 하고 그 이면의 온갖 것들과 새로이 대면하고서야 비명을 지르는 그런 기억상실증 환자 같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왜 사람들은 그저 아는 사람, 세 번째 우려낸 차처럼 담백한 관계 같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1년에 두 번쯤 나오는 무크지 형식의 시집, 시의 주변 동인인 D를 알고 지낸 지는 2년이 지났다. 기획이나 편집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하자면 제도권 내에서 발표할 지면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시와 돈이 모였을 때 근근히 한 권씩 묶어내는 그런 책이었다. 몇 번 참여하다가도 제대로 된 문예지의 추천을 받거나 신춘 문예를 통해 등단하기라도 한 사람들은 또 슬그머니 빠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어쩐지 그 책은 드러나지 않은 지병을 앓는 사람처럼 생기를 잃고 있었다. 회원들은 대개 다른 생업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 나처럼 직장 의료보험이나 여름휴가, 9 to 5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그런 벌이들을 하는 정도였다. D는 나보다 나이도 몇 살 아래였고 모임에 들어온 시기도 달라 그저 눈인사를 하거나 했을 뿐 서로의 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 지난해 10월이었다. 해가 가기 전에 쫓기듯 한 권의 책을 묶어내고 나누어 줄 데도 없는 얄팍한 책을 받아준 채 가졌던 뒤풀이 자리에서 D는 내 옆자리에 앉았었다. 별다른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무슨 얘기 끝엔가 내가 그랬었다. 시가 불쌍해. 다른 의도는 없었다. 환락의 거리에 내걸린 현란한 불빛 속에 감추어진 아무 색깔도 들어있지 않은 멍텅구리 네온 같은 시들. 그 책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쓴, 우리가 쓴 그 시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그가 내 쪽을 쳐다보았고 그래서 나도 얼결에 그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울컥한 습기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번져 보였다. 좀 어색했던 우리는
얼른 탁자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다. 명색이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그날 저녁 술값을 내가 계산할 정도였으니 나 역시 기회만 되면 이 쉰내나는 집단에서 이젠 물러나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책의 제목도 갑자기 짜증스러워졌다. 시의 주변이라니 왜 시의 한가운데라고 이름 짓지 못한단 말이야. 그때는 아직 내게도 집을 정지되지 않은 카드가 있었고 내가 카운터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할 때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지갑의 카드칸에는 백화점 카드 하나만 달랑 꽂혀 있어 나는 다시 핸드백 속에 손을 넣어 뒤적거려야 했다. 10시경이면 햇살이 눈으로 와서 꽂히는 내 방의 창에 커튼이라도 달려고 줄자로 잰 치수를 적어놓은 노란 포스트잇과 누군가의 구겨진 명함 사이를 뒤져 카드를 하나 집어냈다. 내 반지갑의 카드칸은 3개밖에 없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넣고 나면 단 하나의 칸만이 남는 셈이다. 카드로 존재가 증명되는 이 시대에 태고적 디자인을 고집하는 이 브랜드의 오만을 아직 나는 용서하고 싶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그가 말했다. 무슨 그런 지갑이 있어요? 무슨 그런 지갑이라니.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는 대답했다. 까르띠에거든요? 그게 뭔데요? 그를 다시 만난 데는 그게 뭔데요 하는 그의 발성과 깜빡이던 눈이 주던 어이없음, 탈북 청년처럼 자본주의의 기호에 무지한 데 대한 놀라움, 그가 쓴 시와 인간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안쓰러움 같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내가 시가 불쌍해 하고 말했을 때 시에 대한 애정보다는 연민의 감정 쪽이 더했던 것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나보다 4살 정도 아래 겨우 30 초반일 뿐인데 어쩐지 애늙은이처럼 보이는 그에 대한 인상 말이다. 지난 겨울 동안 가끔 그를 만나 밥을 먹거나 술을 하면서 내가 그에게 원했던 것도 아주 단순했다. 그가 쓰는 시와 인간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 세상은 안팎이 같아서는 살아가기 힘든 곳이니까 2개의 얼굴을, 가능하다면 3개의 얼굴을, 할 수만 있다면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에서 파는 제주도산 돼지처럼 오겹살의 얼굴을 가지기를. 그러니까 나는 그를 단지 한 편의 시로 읽었을 뿐이다. 가여운 한 편의 시. 왜 사람들은 그저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이혼녀와 연하남의 연애란 아침 드라마 속에서 보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걸 왜 미리 깨닫지 못하는 걸까? 맨발로 폭우가 쏟아지는 벌판을 달려나가는 짓 따위는 영화 속에서 볼 때나 근사할 뿐 따라했다간 찢긴 발바닥과 독한 신혈과 상한 기관지를 쓰다듬으며 후회하게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교집합이 없이 산다면 그토록 평화로울 일상을 구태여 서로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몸 어딘가에 유탄을 박은 채 살아가려 하는 걸까? 지루해지면 게임 오버 버튼을 누르면 되는 컴퓨터 게임처럼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전쟁놀이를 하면서 진검을 휘둘러 피를 보는 건 그야말로 바보일 뿐인데 D가 결혼을 입에 담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빨리 그를 정리해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 했을 때에야 나는 깨달았다. 그 역시 내게 한편의 가여운 시 이상이었다는 걸. 아케이드가 기역자로 꺾어지는 곳에 밤의 지중해가 있다. 아케이드가 기역자로 꺾어지는 곳에 있는 쇼윈도 앞에서 나는 발을 멈춘다.
익숙한 장소이다. 가로 30, 세로 40 정도나 될까? 다른 어떤 것도 비추고 싶지 않다는 듯 인색한 한 줄기 램프빛 아래 시계가 놓여 있다. 바닥에 빈틈없이 깔린 벨벳은 밤의 지중해 물빛을 닮은 어두운 청색이다. 타원형의 자판 바깥을 따라 두 줄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빼곡하게 박힌 다이아몬드들이 내뿜는 창백한 귀족성에 나는 볼 때마다 새로이 매혹된다. 볼이 붉은 귀족은 없어. 영화 물랑루즈에서 다이아몬드가 좋다고 당당히 외치던 니콜 키드먼을 보면서 저런 창백한 뺨과 턱선을 가졌다면 다이아몬드 외에 다른 무엇이 그녀에게 어울릴 것인가 합당한 오만이라고 생각했었다. 보고 있는 사이 가슴이 두근거려 온다. 내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나 완전히 다른 저 존재. 내 손목에 있는 건 이미테이션이지만 만만찮은 가격을 지불했다. 방송국이 있는 여의도 바닥에서 제대로 된 명품의 카피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서 산 걸 백화점에 들고 가서 AS를 맡기는 강 큰 애들도 있다. 저 인색한 램프 아래 둔다면 이 시계를 만든 장인조차 어느 것이 제가 만든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알고 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이 나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든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이마에 땀이 밴다. 겨드랑이도 촉촉해진다. 저걸 가질 수 있다면, 황실의 여인들이 선택할 만한 저걸 가질 수 있다면 나도 항성처럼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음악 소리가, 찻집에서 퍼져나온 커피 향이 아득히 멀어진다. 유리를 깨고 암청색 심해 속으로 몸을 던져 저걸 건져오고 싶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더라도. 유로호텔 1203호. 그 목소리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일생 동안 열등감 따위는 느껴보지 않은 듯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남자라면 스스로 빛나는 항성 같은 이것을 내게 줄 수 있을까? 눈을 감고 심해 속에서 빛나는 이 자판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낯선 손길이 내 몸을 스치며 퍼붓는 애무의 쓰라린 느낌 같은 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축축한 혀가 늙은 애완견처럼 내 몸을 핥아대는 불쾌함 역시 적어도 이번 시즌에 도착한 롤로 피아나 수트를 걸치고 손목에는 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는 바쉐린 콘스탄틴을 걸친 채 맥켈란 1946을 단골바에 맡겨놓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내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을 승희 언니의 얘기들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의무감뿐인 섹스의 끝에 그 남자는 나를 위해 입으로 느끼는 오르가즘이라는 로만의 콩티 한 잔 정도는 맛보게 해줄지도 모르겠다. 시폰 원피스는 스스로 완벽하다. 내가 끝내 어떠한 전망도 둘 사이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을 때 디는 내 집 앞의 어두운 골목에서 제 주먹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사람 사이의 어떤 정서가 물질보다 더 가치 있으며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기에는 내 지난 상처의 항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디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그의 머플러에서 나던 냄새, 도정하지 않은 밀을 오래 저장해둔 곡물창고에서 나는 듯한 그 냄새를 그리워한다거나 그와 나누었던 육체의 쾌락을 간절히 원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위로는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모퉁이를 돌아서 들어간 부티크 안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것들, 고급한 삶을
물질로 구현해 놓은 듯한 여름용 의상의 섬세한 패브릭을 쓰다듬다 보면 이 겨울의 끝에서조차 8월의 태양 에너지와 휴양지의 나른함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다만 그 정도의 미래만 전망하고 싶다. 나는 이제 뒤를 잇는다. 타임머신처럼 공간과 시대마저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이 가게의 옷들이 주는 직물적인 행복감만을 만끽하고 싶으니까. 블랙 레이스와 시폰이 펼치는 빅토리아풍의 원피스는 가까이 가보면 어떤 수컷도 쓰러뜨릴 수 있는 지독한 페로몬을 내뿜고 있다. 가게 안에선 내 또래 여자 둘이 유리 진열장 위로 벌써 여러 개의 원피스를 눕혀놓고 옷을 고르고 있다. 한 여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걸로 봐서 옷을 고르는 건 그 여자인가 싶었다. 여자는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원래 말투가 그런 것 같았다. 팔 사이즈가 왜 이리 작게 나왔어? 여름옷이라 그래도 가격은 괜찮네. 예, 그건 다리가 너무 짧아 보여. 나는 그 여자들 옆으로 다가가 그 시폰 원피스는 스스로 완벽하며 다만 당신의 다리가 너무 짧을 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션 마스터는 입술 끝에 경련이라도 일으킬 듯 웃음을 얼굴에 걸고 있었다. 참아야 하느니라. 무례함도 반말짓거리도 옷에 대한 핀잔도 참아야 하느니라. 가면의 웃음 뒤로 이를 갈며 저 아이들은 돈의 내공을 느낀다. 들어서는 날 한번 바라보더니 고객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내가 마음껏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러플과 프릴, 몇 개의 패턴이 겹쳐지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레이스들, 천상의 꽃을 뿌려놓은 플라워 프린트들, 겨울과 봄 사이를 오작교처럼 연결시켜줄 실크 스카프에는 바깥엔 아직 피지도 않은 벚꽃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다. 아, 행거의 끝에서 나는 결국 그 옷을 만나고야 만다. 핑크빛 탑, 가슴 부분엔 양의 배를 칼로 잘라 내장을 우두둑 뜯어내어다 붙여놓은 것처럼 레이스가 과도하게 달려있다. 옷을 뒤집어 보지 않아도 뒷모습은 외우고 있다. 허리 뒤로 살짝 묶으면 걸을 때마다 엉덩이쯤에서 여우꼬리처럼 끊임없이 나풀거릴 두 개의 끈. 윤미애의 팔에 사랑스러운 소름을 돋게 했던 옷. 나는 목 부분을 조심스레 열어 가격표를 확인한다. 100만 원을 낸다면 채 3만 원을 거슬러 받지 못할 가격이었다. 그건 광적으로 열광하는 추종자가 줄을 서 있고 실물을 보지도 못한 채 카탈로그만 보고 주문을 해야 하는 이 오만한 지중해 출신 듀엣 디자이너의 작품으로선 그야말로 리즈너블한 가격이다. 핑크색은 행거에 걸린 채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윤미애는 나보다 꼭 10살이 어리다. 젖살이 남은 그녀의 볼은 흠없이 팽팽하고 누더기를 걸쳐도 레이어드 룩으로 보일 만큼 가늘고 근사한 몸매를 가졌다. 이 앞에 와서야 내가 얼마나 이걸 찾아 헤맸는지를 깨달았지만 이 옷의 독특하고 익살스런 핑크빛은 내가 가진 어떤 다른 옷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왼쪽 눈가에 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내 피부와는 더더욱 극단적인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머리 헝클어진 여자가 마침내 옷을 골랐는지 핸드백을 열었다.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내더니 아가씨에게 건네주며 가까운 현금 인출기에서 옷값만큼 돈을 찾아와 달라고 시켰다. 카드는 없으십니까? 뭘 귀찮게 카드 긁겠어. 구경만 하러 나온다고 돈을 안 가지고 나왔네. 여자는 비밀번호를 2번 일러준다. 아가씨가 나간 사이 여자는 제가 고른 옷을 다시 가슴에 대본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그 옷은 극단적으로 독특하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미덕도 없는 옷이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이토록 많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서 있는다. 핑크색 텀 옆에 행거처럼 고요히. 여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가 발치에서 낑낑거리며 매물 돌았다. 허리가 유난히 긴 닥스훈트 종이었다. 저걸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는 개 때문에 침대를 버리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다. 허리가 유난히 긴 그 종류는 침대에서 뛰어내리다 척추가 종종 부러진다는 것이다. 그놈이 낑낑거리기 전엔 거기 있는 줄을 몰랐다. 예, 가만 좀 있어. 여자는 사람에게 하듯 타이르고는 이번엔 진열장 안에서 벚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러본다. 꺼내놓은 옷과 소품들이 유리 진열장 위에 조그만 산을 이루고 있다. 보고 있는 사이 그놈이 똥을 누웠다. 똥 마려운 강아지라더니 그래서 제자리에서 그렇게 매물돌았구나. 제 털만큼이나 까맣고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똥이다. 어머 얘 좀 봐. 심심하게 했다고 어깃장 놓네. 여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신고 있던 샌들의 끝으로 똥을 차버린다. 그 샌들은 신발의 첫 번째 용도, 걷거나 발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가늘고 뾰족한 굽이 달린 누군가 앞에서 긴 칼을 들고 달려오더라도 결코 달릴 수 없는 비포장도로나 질퍽거리는 흙탕물로는 걸어갈 일이 없는 자들만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샌들. 어쨌거나 닥스훈트의 똥은 얌전하게 굴러가서 진열장 아래로 쏙 들어가 버렸다. 까르르. 여자들이 마주보곤 소녀처럼 웃는다. 그 여자들이 강아지의 똥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나는 옷걸이에서 재빨리 핑크빛 탑을 벗겨낸다. 짐작했던 대로 옷은 한 줌도 채 되지 않았다. 핸드백 속에 그 옷을 집어넣는 것을 강아지만이 노릇게 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카펫이 깔린 바닥은 내 발소리를 삼켰고 여자들은 내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 카드를 쓸 수 있었다면 아무리 옷이 한 줌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닥스훈트가 제 털 빛깔의 똥을 누웠다 하더라도 여자가 발끝으로 똥을 차버렸다 하더라도 아가씨가 가게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카드를 쓸 수 있었다면 나는 옷을 위하여 기꺼이 지불했을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료로 받는 돈으로는 한 계절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티셔츠 쪼가리밖에는 구입할 수가 없었으니까. 어제 오후엔 이달 말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의 줄에 서게 된다는 신용정보회사의 전화를 받았다. 승희 언니가 연결해준 사람한테서 받은 300만 원은 3달 만에 갑절로 늘어났고 더 머리 아픈 건 한 달 안에 이자만이라도 갚지 않으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겠다고 복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나였다. 이 눈부신 것들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득히 빠른 속도로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다. 내 알량한 신용과 교환한 것들은 내 방의 크지 않은 옷장 속에 얌전히 모여있다. 존재하지 않던 사랑조차 한순간에 빚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오간자 슬립, 자동차 범퍼 모양을 딴 앙증맞은 핸드백, 갈색 바탕에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로고가 무별처럼 흩뿌려진 이태리제의 여행용 가방, 가볍게 30만 원에 육박하는 머리핀, 내 발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고 입맞추던 지난 시절의 남자의 체온을 떠올리게 해주는 양피구두, 손목에 열쇠 장식이 달린 밝은 갈색의 가죽 장갑, 그 외에 무수한 갈망과 후회와 매혹과
뼈저린 반성 사이를 오가며 끝내 내 것이 되고 말았던 것들, 내 존재가 수수깡처럼 느껴지는 그 지점, 윤미애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이윽고 눈물겨워지고 슬퍼지고 타인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 영혼의 조각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바라보며 걸쳐보며 위로받는다. 생이 이토록 누추한데 거기다 근검절약까지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내 옷장 속에 있는 검은색의 칵테일 드레스를 한 번도 바깥에 입고 나간 적은 없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윤미애가 입었던 그 드레스를 찾기 위해 나는 몇 군데의 아케이드를 돌아다녔는지 모른다. 결코 그 옷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걸 이 아케이드에서 발견했던 순간 모든 현실적 브레이크는 내게서 아득히 멀어져 갔다. 나로선 그 옷을 입고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도, 내 한 달 수입을 넘는 그 가격도, 내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그것들을 사 모으면서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다. 처음 그 칵테일 드레스를 가졌을 때의 느낌, 일상의 남노함이 일순에 사라지는 마술의 순간, 모든 다른 것들이 헛되고 헛되이 여겨지는 지나친 눈부심, 다만 그 느낌들을 찾아 헤매왔던 것 같다.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던 엄마의 삶을 되풀이하게 될 것 같은 끔찍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고, 회청색, 수의 같은 옷만을 입은 채 일생을 보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지도 따위는 지워져 버릴 것 같았다. 시의 주변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이 아니라, 더듬는 언어가 아니라, 어쩐지 폐활량이 부족한 듯한 연약함이 아니라 미약한 전화기 속의 목소리로도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획득하고 싶었을 뿐이다. 포트넘 앤 메이슨의 애프터눈 티. 아케이드가 끝나는 곳엔 영국식 찻집이 있다. 천천히 걸어 다녔을 뿐인데 목이 마르며 조금 피로했다. 조지 왕조풍으로 실내 장식이 된 찻집은 어두워서 편안하다. 갈색 벨벳으로 바닥과 등을 감싼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길거리의 테이크아웃 커피는 결코 주지 못할 만족감과 위로가 내 마음속으로 오후의 조수처럼 밀려왔다. 포트넘 앤 메이슨의 애프터눈 티를 주문한다. 뜨거운 티에 일회용 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부어서 목젖이 되도록 뜨겁고 달게 마시고 싶다. 포트넘 앤 메이슨이 보리차보다 늘 더 맛있다고 우기고 싶진 않다. 다만 이토록 눈부신 타인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명성을 획득한 그 무엇인가를 희롱하고 싶어진 것뿐이다. 첫 모금을 마시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뛰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다. 나야. 그는 수화기 속에서 아무 말이 없다. 오후내 집요하게 전화를 해놓고는 정작 통화가 되고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 가여운 한편의 시, 이 남자 얘기를 했을 때 펄쩍 뛰던 승희 언니의 말은 맞을지도 모르겠다. 잘 생각해. 결혼이란 환불이 매우 까다로운 쇼핑일 뿐이야. 좀 더 눈부신,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쇼핑을 하라고. 침묵 사이로 덤프트럭 따위의 커다란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둘 사이를 가로질렀다. 습기에 갇힌 듯 그 소리는 과장되게 웅웅거렸다. 바깥에 비와? 비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듯 우리는 비의 안부를 나누었다. 비가 오는구나.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랬다.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나는 다만 시에 대한 연민을 말했을 뿐인데
그는 연민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오해에 대해서도 굳이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피와 땀과 찢어지는 가슴 한 조각의 레슨비를 제 스스로 지불해가며 깨달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낫다. 알게 되면 고칠 수도 없는 제 지병의 흔적을 더듬으며 끝없이 자책하는 일만 남게 되므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그에게 모임에 나와 있어 길게 얘기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는다. 뜨거운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싶었는데 그 사이 찻잔은 식어버리고 단맛만이 강하게 남아있는 티를 마저 마시고 일어난다. 은하처럼 빛나는 시계가 9시를 지날 때 찻집 옆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나치게 번쩍이는 자판에서 12를 찾아 누른다. 빠르게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핑크빛 톱을 만져보고 싶지만 참는다. 나는 정말 이 옷이 훔치고야 말 정도로 갖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혹시 뭘 가져야 행복할 것인지를 모를 뿐인 건 아닐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가 겨우 숨가쁘게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손에 쥐는 순간 점점 더 다른 빛나는 것들에 간절해지는 폐쇄회로 카메라의 렌즈를 피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의 금속면에 얼굴을 비추어 본다. 땀을 흘렸는지 마스카라가 눈 아래쪽으로 번져 있다. 약지로 조심스럽게 검은 흔적을 문질렀다. 립그로스를 꺼내 흘러내리도록 두텁게 입술에 발랐다. 입술은 함부로 드러낸 성기처럼 부풀고 젖어 보인다. 12층의 복도에 두텁게 깔린 암청색 카펫이 내 발소리를 삼킨다. 불쾌한 고요함이다. 7, 6, 5, 4, 3. 1203호 앞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쪽을 먼저 뒤돌아보고는 시계를 보았다. 큐빅이 은하처럼 희게 빛나는 자판에서 시계 바늘은 막 9시를 지나고 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른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운 건 아니다. 일생을 열등감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는 듯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라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이 도시에서 느끼는 열등한 존재라는 느낌을 흔적 없이 지워줄 무엇인가를 갖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내 말에 제 주먹만을 꼭 쥔 채 어두운 골목에 서서 울고 있던 남자. 더듬지 않으면서도 더듬는다는 인상밖에는 주지 못하는 남자는 결코 줄 수 없는 어떤 것. 밤의 암청색 심해에서인 듯 아득한 곳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